우리 유가증권 가지고 같이 마지막 시간 이야기 좀 하다가 오늘은 끝을 냅시다. 먼저 매도 가능 증권을 가지고 볼게요. 자, 매도 가능 증권은 많은 종류의 유가 증권들을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는데 주식이나 채권인지는 알겠는데 그 외에 나머지 특별한 언급이 없거나 그냥 투자 목적이라든지 이런 단순하게 적혀 있으면 여러분은 사채를 구입했을지라도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 내가 오인해 가지고 사채? 그럼 그 샀으면 만기 보유 증권이야지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기 보유 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우리 회사의 의도가 있어야지만 분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우리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할 거예요. 자,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을 우리 회사가 취득하고 평가하고 이제 처분하는 걸로 좀 볼게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X1년도에 취득을 하는데 한 주당 1,000원씩 10주를 사고 취득 수수료가 2,000원이 들어갔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차면에 이걸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하고 대변에 대금을 줄 건데 1,000원짜리 10주면 10,000원일 거고 취득 수수료가 2,000원이면 우리는 12,000원을 지급을 했겠죠. 자,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산은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원가에 포함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얘는 당연히 12,000원이다라고 써둘 거라는 거예요. 얘가 만기 보유 증권이었다 하더라도 만기 보유 증권은 12,000원이라고 쓸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인 경우에만 10,000원이라고 쓰고 2,000원을 수수료 비용으로 영업의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취득해뒀다가 X1년도 기말에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자, 매도 가능 증권은 시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하고 시장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취득원가 그대로 두는 원가법을 써요. 자, 우리 참고로 유가증권 평가는 단기매매 증권은 공정가액법으로 기말에 무조건 평가를 해서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주는 거고 매도 가능 증권은 시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가액법으로 평가를 하는데 시장성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법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원가법이라는 건 취득원가 그대로 둬라 그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만기 보유 증권은 상각 후 원가법으로 평가를 해줄 거고 상각 후 원가법을 그리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지분율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기말에 평가를 할 거예요. 지분율법을 쓴다는 거는 우리의 지분율 곱하기 그 회사의 시가 주식의 시가총액으로 지분율 곱하는 방식으로 평가해서 표현해 주는 게 지분율법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세요. 상각후 원가법도 평가예요. 그죠? 그럼 지금 제가 말한 건 평가죠. 평가는 미실현 보유 손익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세요. 미래에 얘는 실제로 안 일어났는데 우리는 회계 처리할 거고, 실제로 안 일어났는데 이거 가지고 돈 벌었다고 세금 부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조정해 버릴 거예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것 중에 얘네는 두 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하시는데, 얘는 좀 낯설어서 그런지 우리 유가증권 평가라는 느낌 개념 못 받으시니까 나중에 내일 아니면 내일이나 모레쯤에 제가 사채하면서 우리 삼각후 원가법으로 만기 보유증권 증가해 가는 거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럼 그거는 우리 장부상의 금액을 높이는 건데 그것도 평가구나라고 인지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우리 매도 가는 증권을 시장성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우리 이제 공정가액법으로 평가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럼 기말해 봤더니 공정가액이 한 주당 예를 들어서 1,300원으로 상승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기말에 하는 게 내 자산과 부채의 정확한 측정인데, 근데 자산 가격이 주당 1,300원이 되었으면은 우리는 13,000원으로 외부이용자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내 장부에는 12,000원이라고 적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차이 나는 금액만큼 차익을 증가시켜 줄 거예요. 자, 그러면 기말에 1,000원만큼 매도 가능 증권을 높여주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1,000원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둘 건데,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을 높인 이유는 자산의 정확한 측정을 해서 외부 이용자한테 표현해 주기 위해서 올려준 거고, 그럼 이것 때문에 대변에 쓰는 건데, 이 평가라는 거는 지금 여기 잘 안 썼네. 기말 평가는 실제로 안 일어난 미실현 보유 손익이죠. 그럼 실제로 안 일어났으면 단기 매매 증권을 제외하고는 손익계산서로 들어가면 안 돼요. 수익 비용으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은 300번대인 우리 자본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를 하고 있을 거예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자, 이랬다가 X2년도 기말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때 공정가액이 한 주당 900원으로 하락했다고 볼게요. 900원으로. 자, 900원으로 하락했으면 우리는 10주니까 9,000원으로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줘야 되겠죠. 근데 내 장부에는 정기말에 1,000원 더 올려서 13,000원 되어 있으니까 4,000원을 낮춰줘야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매도 가능 증권을 4,000원을 줄여주게 되면 자산은 공정가액으로 그대로 보여주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장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한 거에 대한 정보가 4,000원 손해라고 적혀 있어야 되나요? 3,000원 손해라고 적혀 있어야 되나요?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지금 우리가 사왔을 때 금액이 12,000원이죠. 근데 지금 9,000원이니까 내 장부에는 1,000원 이익 보고 4,000원 손해봤다가 아니고 그냥 3,000원 손해봤다고 적어두면 되는 거예요. 12,000원에 사왔는데 지금 9,000원이라서 이 금액에 팔면 3,000원 손해될 거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지. 전년도에 1,000원 이익 보고 올해 4,000원 손해봤어요. 이렇게 하는 이상한 소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먼저 지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1,000원을 지우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3,000원이다. 이렇게 써둘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1,000원은 얘가 이쪽으로 온 거예요. 지우기 위해서. 그럼 내 장부에 평가 이익은 없어지게 되겠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 보면 얘 차이도 취득 가액하고의 차이가 나게 되고, 이 차이도
취득가액하고의 차이가 나오도록 되는 게 매도 가능 증권의 특징이에요. 취득가액이 12,000원이니까 지금 9,000원이라서 3,000원의 차이가 났다고 남겨두는 방식으로 계속 가게 될 거예요. 자, 어제 단기매매 증권은 전기 말에 내가 수익 비용 처리해서 이제 이건 내 거야 라고 단정 지어 버렸으니까 4,000원 이익이라고 처리해 버릴 건데, 얘는 내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지금 올랐대요. 그냥 이 정도까지만 말하고 끝낸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했다가 X3년도에 처분을 해요. 처분하는데 처분가액이 한 주당 700원이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지금 우리 회사는 이 주식 사서 총 얼마 손해봤죠? 주식 사서 손해본 돈은 주당 700원에 팔면 10주니까 7,000원에 팔 거예요. 그럼 5,000원 손해본 거죠. 주식은 만원짜리였지만 수수료까지 해서 7,000원 손해본 거잖아요. 7,000원 맞나? 맞죠? 아니요, 5,000원 손해본 거잖아요. 죄송해요. 그럼 5,000원 손해봤죠? 결론은 무조건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처분이라는 걸 하게 되면 장부에 있는 모든 자산, 부채, 자본을 다 지워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하기 위해서는 반대쪽 써주는 거. 그럼 장부에 매도 가능 증권은 전기 말에 평가한 걸로 9,000원 적혀 있을 거니까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9,000원이다. 이러면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의 흔적은 사라지게 되겠죠. 다음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있죠. 얘도 자본이니까 안 지워주면 매도 가능 증권 다 팔아버렸는데 얘만 귀신처럼 남아 있어요. 그러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3,000원이다. 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이제 매도 가능 증권 처분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항상 이 생각을 하세요. 대변에 적혀져 있는 이 금액 있죠? 이 금액은 취득가액이에요. 만약에 얘가 15,000원이었으면 차변의 평가이익이 3,000원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변이 이 취득가격이 크도록 만들어지는 원리예요. 그래서 항상 취득가격하고 처분가격의 차이가, 우리는 처분손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거 쓰니까 12,000원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얘가 15,000원일 때에 내가 이렇게 처분했다 그러면 15,000원 3,000원의 평가 이익이 있었겠죠. 그럼 15,000원 쓰고 차변에 평가 이익 3,000원 써서 결론적으로는 대변에 12,000원이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분개하는데 내가 힘들다 생각되면 일단 장부 금액이 얼마 적혀있지 적어놓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차이 나는 금액만큼 해서 취득원가를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12,000원이 나가니까 차변에 내가 돈 받는 게 7,000원이면 차이 나는 5,000원만큼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항상 매도 가능 증권은 취득할 때부터 처분하기 전까지는 처분 손익을 전혀 인식을 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죄송해요. 수익과 비용 손익을 전혀 인식하지 않아요. 평가할 때도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취득할 때도 취득원가를 부대 비용으로 취득원가에 포함시켜 버리고 부대 비용들을. 그래서 마지막에 한 방에 취득원가하고 처분 가격하고의 차이를 가지고 처분 손익을 내는 방식이 매도 가능 증권의 계정 과목을 손익을 찾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시험에 나오면 매도 가능 증권은 이것저것 보지 말고 얘 얼마에 샀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았는지만 보면 그 차이가 처분 손익이에요. 사이에 평가했던 거 생각하는 건 시간 날리는 거예요.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은 그럼 반대로 마지막 평가를 얼마 했는지 지금 얼마에 팔았는지 그 차이만 보면 바로 처분 손익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변수가 있다면 얘는
처분 수수료가 들어가면 처분 수수료가 만약에 2,000원 더 들어갔어요. 2,000원이 더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처분 손실이 5,000원이 아니고 7,000원으로 늘어나는 거죠. 하면서 또 2,000원 더 손해본 거야. 5,000원 손해본 줄 아는데 처분 수수료까지. 그래서 처분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처분 손익에서 가감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게 매도 가능 증권이다. 자, 매도 가능 증권하고 단기 매매 증권 비교했을 때 매도 가능 증권이 여러분들을 좀 귀찮게 하죠. 그죠? 자, 우리 마지막까지 매도 가능 증권은 여러분을 괴롭힐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법인세 가면 얘가 또 한 번 더 괴롭힐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괴롭힌다라고 생각하라고 표현하냐면 나중에 얘는 일부러 2번 해줘야 될 게 생길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은 한 방만에 끝낼 수 있는데 얘는 2번 해야 될 게 있으니까 얘는 계속 신경 써서 봐야 된다.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두세요. 자, 이게 우리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거고, 만기 보유 증권은 그냥 지금 말고 우리 4차 때 봅시다. 자, 다음 우리 투자 부동산 계정 과목은 제가 특별히 안 봐도 되겠죠. 우리 영업 활동에 사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건물이나 토지를 사면 우리는 전부 다 이것저것 안 가리고 투자 부동산이라고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업 활동에 사용할 거라는 표시로 공장 공장 건물을 짓기 위해 본사 사옥을 짓기 위해 이런 수식어 붙어 있는 건 영업 활동에 쓰겠다라는 의사 표현에서 토지 건물 쓰라는 거고, 근데 그냥 투자 목적이든 장기 투자 목적이면 가리지 말고 투자 부동산. 그죠? 그럼 얘도 자산이니까 취득 시 부대 비용은 원가에 포함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팔 때 장부 가액과 처분 가액의 차이만큼 투자 자산 처분 이익, 투자 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투자 자산이고, 자, 이제 우리 43페이지에 유형 자산으로 넘어가서, 유형 자산은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내구성 있는 유형의 자산을 우리는 유형 자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영업 활동에 쓸 건데 내구성 있다는 건 1년 이상에 걸쳐서 쓰고, 그리고 형체가 있으면 유형, 형체가 없으면 무형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유형 자산은 일단 우리 간단하게 계정 과목 적혀 있는 거 볼까요? 자, 토지라는 건 우리가 공장 용지로 쓰려고 하든지 아니면 본사 건물을 지으려고 하든지 우리가 우리 업종에 맞춰서 사용하려고 하는 걸 우리는 토지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건물이라는 건 우리가 특별하게 제가 설명 안 해도 건물이 뭔지는 알겠죠. 자, 우리 구축물은 뭘 구축물이라 그러죠? 굴뚝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우리 시험에 제일 나올 확률이 높은 거는 주차장, 이런 것들을 구축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다음 기계장치는 우리 제조업에서는 생산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우리는 기계장치라는 표현을 쓰고, 차량 운반구는
동력의 힘으로 굴러다니는 자동차들을 다 차량 운반구라는 계정 과목을 쓰죠. 자, 다음 비품은 우리가 영업 활동에 쓸 목적의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뭐 에어컨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그럼 이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건 우리가 자가 건설하기 위해서 취득 시 부대 비용을 모아두는 임시 성격의 계정 과목이죠. 하지만 얘는 유형 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취득원가 결정이라는 게 있는데, 자, 유형 자산도 취득 시점에 대해서 보면 유형 자산의 취득 시점은 영업 활동에 사용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 그럼 영업 활동에 사용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한다는 게 영업 활동에 제대로 쓸 수가 있기 전에 들어간 거라면 전부 다 취득 시점 이전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취득 시점 이전에 들어간 거는 우리는 취득 원가에 포함할 건데, 한마디로 유형 자산 계정 과목을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취득 시점 이후에 들어가는 거는 재고 자산에서는 전부 다 비용 처리했지만 유형 자산에서는 우리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수입적 지출이고,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자본적 지출로 취득 시점 이후의 지출은 둘로 나눠지게 되죠. 이것 때문에 수입적 지출,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취득 시점 이전에 들어간 돈은 당연히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하는데, 취득 시점 이전에 우리가 뭔가를 취득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부수 수익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익이. 예를 들면 우리가 건물 짓기 위해서 땅을 샀는데, 그러면 땅 위에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비는 땅값에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걸 철거했더니 철근이 나와서 이 철근을 팔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땅값에 차감해야 되겠죠. 오히려 반대로 빼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철근 팔아서 돈을 받았으니까. 또 예를 들면 기계 장치를 우리가 구입을 했는데, 외부에서 구입을 했는데 기계 장치에 우리 그 취득하는 모든 부대 비용은 원가에 포함하겠죠. 그 모든 부대 비용은 그 시운전비까지 다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럼 그 시운전비까지 전부 다 취득 원가에 포함을 시키는데, 시운전하는 중에 제대로 되지 않은 우리 부수 물질들이 나왔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우리가 또 돈을 받았다고 하면 걔는 취득 원가에서 차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우리 교재 제일 아래에 보시면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매입 금액 더하기 구입 시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지출이 취득 시점 이전의 지출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에 시제품 등 우리가 사용하기 취득 시점 이전까지 뭔가를 팔아서 우리한테 돈을 받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는 취득 원가에서 차감하게 빼줄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취득 원가에서 빼주는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면, 자, 우리 취득 시 부대 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들이 들어가 있는데,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이라고 적혀 있죠. 이것도 당연히 우리는 뭘 설치할 거냐에 따라서 그 자산 취득 원가에 포함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외부에서 이걸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공장이든 우리 회사든 가지고 운송하거나 취급하는 돈. 혹은 기계장치는 큰 기계장치라면 우리 회사에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럼 설치 비용. 또 뭐 이걸 구입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수수료들이 있겠죠. 뭐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산다면 뭐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있을 거고, 등기한다 그러면 등기 대행 수수료가 있을 거고, 법무사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우리 취득원가에 포함할 거고. 자, 5번에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 매입 금액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 가치와의 차이.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우리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 할 때에 우리 공정가액하고 그리고 우리 액면가액하고 차이. 어제 제가 단기매매 증권 이야기하면서 한번 언급했었죠. 그 차이 금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적혀 있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액면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익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자, 다음 6번에 자본화 대상이 차입 원가라고 적혀 있죠.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융 비용. 자, 얘가 이자 비용 쓰는 게 원칙인데 이게 우리가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부대 비용이라면 취득 시점 이전 것까지는 이자 비용 처리하지 않고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는 거예요. 근데 취득 시점 이후라면 이자 비용으로 처리할 거고, 근데 이 이자 비용은 원칙적으로는 이자 비용이라고 처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 또 하도 건설 중인 자산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자산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허점을 이제 치고 들어온 이런 시험도 있어요. 그러면 이자 비용은 원칙적으로는 이자 비용으로 하는 게 회계 기준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법인세법이 얘를 건설 중인 자산을 강력하게 원해요. 자산 처리하기를.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계 기준에서도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은 우리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걸 이제 거의 수용을 해주다 보니까 6번이 지금 우리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는 금융 비용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7번에 취득세, 등록세 적혀 있는 거는 취득했기 때문에 한번 일회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취득하지 않았다면 들어가지 않는 것들, 그런 거는 우리는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건물을 샀어요. 취득세는 개정 과목이 건물이죠. 그럼 이 건물에 재산세가 나왔어요. 그럼 개정 과목 뭐라고 써야 되죠? 세금과 공가라고 쓰죠. 이건 매년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자동차를 샀어요. 자동차도 취득세를 내야 되죠. 그럼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 운반구. 그럼 자동차세는 거기에는 세금과 공가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매년 자동차세는 매년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세금으로 처리를 하는 거고, 취득세는 샀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는 일회성이니까 얘는 취득시 부대 비용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8번 보시면 해당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 회복을 위하여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봉헌하는 데 보유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충당 부채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 가치.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이제 사용권을 산 거예요. 그런데 얘를 다 쓰고 나면 원상 회복을 해야 돼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민자 역사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서울역 들어본 적 있죠? 영등포역 들어본 적 있죠? 걔네 다 백화점이 있죠? 그게 다 민자 역사예요. 걔네들은 우리 시에 그기 역사를 빌렸어요. 빌려 쓰고 그 기간이 끝나면 조건은 원상 회복이에요. 근데 이제 원상 회복하는 돈이 더 크니까 그 깔끔한 모습으로 다시 이제 서울시에 반납을 하면 또 서울시가 그래서 백화점 이름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서울시도 막 바뀌죠. 하나유통거에서 또 딴 거 바뀌고 막 그랬죠.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역한지가 옛날 콩코스인가 뭐 거기가 하나 거였죠. 그래서 또 바뀐 걸로 아는데,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럼 이걸 취득했잖아. 그럼 취득할 때 취득뿐만이 아니라 얘를 원상 회복했을 때 들어가는 돈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그런 걸 뭐라고 계정 과목을 쓰냐면 복구 충당 부채라고 그래요. 복구 충당 부채. 자, 그럼 이 복구 충당 부채는 복구해야 될 게 미래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지급해야 될 돈의 현재 가치로 평가해서 이 복구 충당 부채는 현재 가치로 취득 원가에 포함시킬 거예요. 복구 충당 부채는 예를 들어서 얘를 10년 쓰도록 했는데 복구하는데 3천만 원이 든다면 10년 뒤 3천만 원의 현재 가치로 하면 이율로 맞춰가면 1,몇백만 원이면 이 1,몇백만 원이 취득 원가에 포함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은 지금 우리가 돈 나갈 거 아니잖아요. 그때 대변에 복구 충당 부채라고 해서 이제 달아둘 거란 이야기예요. 자, 다음 9번에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자, 이거 우리 시운전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단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 금액은 해당 원가에서 차감한다. 이게 우리 시운전 중에 나온 부산물을 팔아서 그에 대한 우리 수익이 발생한다면 이거는 취득 원가에서 차감할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적었던 건 지금 얘는 외부 구입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유형 자산 본인의 계정 과목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지금 이야기했던 게 기계장치면 기계장치다, 건물이면 건물이다, 차량 운반구면 차량 운반구다 라고 할 건데, 자가건설인 경우, 자가건설이라는 표현은 우리 회계사에서 건설은 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가 제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 취득 시 부대 비용은 전부 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완성 시 유형 자산 계정 과목으로 대체할 거예요. 완성했을 때까지 이 돈을 전부 다 모아둘 거란 이야기예요. 결국은 우리 유형자산 계정 과목의 취득 원가를 구성하긴 할 건데, 외부 구입했을 때는 그때 즉시 보고 우리는 취득 시점 이전까지 모아서 사용 가능할 때부터 감가상각 바로 시작할 거예요. 근데 자가 건설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건물을 지어도 뭐 몇 개월이나 1년이나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얘를 건물로 가져다 놓으면 얘를 가지고 상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모든 부대 비용을 모아뒀다가 계약금이든 만들기 위한, 혹은 지금 우리 네모박스에 적혀있던 모든 부대 비용을 전부 다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처리해두면 이거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를 우리가 전부 다 산정할 수가 있겠죠. 그랬다가 완성되면 이 돈을 한 번에 주기 위해서, 얘는 유형자산 중에 임시 성격의 계정 과목이고 아직 안 만들어진 거잖아. 완성하면 유형자산으로 대체할 거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임시 계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감가상각을. 자, 따로 분개하는 건 안 봐도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유형자산의 취득 후의 지출, 취득 시점 이후의 지출이라고 보이는 거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자, 이 개념 정확하게 인지를 해두고 계세요.
나중에 이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될 걸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을 때 얘를 감가상각한 걸로 봐서 전환해 가지고 처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자본적 지출이라는 건 좀 저렴한 표현으로는 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렴한 표현으로는. 자, 지금 왼쪽에 적혀 있는 이건데, 자, 이 자본적 지출은 얘는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죠. 자산으로 처리할 건데, 자, 왜 이걸 자산으로 처리하냐면 얘는 자산 처리 후 감가상각으로 비용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감가상각으로 서서히. 우리가 감가상각이라는 것, 이 유형자산만이 아니라 자산을 우리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기간 동안 합리적으로 비용화하는 과정이죠. 그럼 한 방에 비용 처리하지 않고 사용하는 기간 동안 분배시켜서 우리는 비용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자동차, 건물 결국은 못 쓰게 되는 건 똑같아. 그러면 비용화되는 건 똑같은 건데 한 번에 비용화시키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 통해서 천천히 비용화하겠다는 거고, 수익적 지출 얘는 그냥 바로 비용 처리를 하는 건데, 비용 처리하는 건 지출 즉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얘네들을 이렇게 나누는 게 방금 제가 저렴한 표현으로 얘는 돈 많이 들어가고 얘는 돈 작게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돈 많이 들어가는 사례 중에 얘가 우리 내용 연수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가치의 현저한 증가가 발생하거나 용도 변경, 중축, 개축, 증설 이런 것들이 우리 자본적 지출의 키워드들이고, 그럼 수익적 지출의 키워드들은 얘는 원상 회복, 현상 유지 혹은 능률 유지를 위해서 들어가는 것들이 수익적 지출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에 엔진 오일 교체하거나 아니면 뭐 유리가 금이 가서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교체하는 거는 이 자동차의 성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 건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 유지비 혹은 수선비라고 처리하는데, 근데 자동차 엔진을 바꾼다든지 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건 자동차의 내연 연수를 증가시키게 되겠죠. 그런 건 자본적 지출로 봐서 차량 운반구라고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이든 매매출 전표 입력에서도 이렇게 돈을 지출했을 때 내용을 보고 여러분이 알아서 우리는 수선비다, 건물이다, 혹은 차량 유지비다, 차량 운반구다, 이걸 알아서 구분하셔가지고 분계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유형자산 취득 후의 지출이에요. 자, 다음 이제 감가상각하고는 이야기하면